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저 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스님이 꽤 고집이 세 보이던데요. 스님? 늙은 여자 하나 뭐가 무섭다고.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지. 산악 리조트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조폭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마을 땅을 싹 사들이고 있어요. 거절하면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어제는 강신의 집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X자를 그어놨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이 마을 이장한테 절터까지 팔라고 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마을에 생겼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짜입니다. 1시간여를 올라가야 나타나는 경상북도 깊은 산골에 천년 고찰 묘은사가 위엄을 간직한 채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완전히 차단된 이곳은 마치 세상과 분리된 또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묘은사에서 목탁 소리가 산골짜기 전체를 가득 메웁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그 소리는 72세 여승 헤란이 매일 빠뜨리지 않고 올리는 새벽 예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헤란은 법당앞 마룻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짧게 깎인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의 은빛으로 반짝였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한 미소 뒤로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날카로운 눈빛이 한 번씩 번득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등을 곧게 펴고 앉은 자세는 마치 오랜 시간 엄격한 훈련을 받은 군인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승복 안으로 드러나는 어깨와 팔의 근육선도 일반적인 노년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헤란의 낮고 깊은 독경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 산새들의 지저김과 어우러져 새벽의 고요함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독경과 화음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예불을 마친 헤라는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툭툭 털며 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아침 햇살에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5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굵직한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절마당 전체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가을이면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장관을 이루곤 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청룡이 정교하게 조각된 옛 우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둘레의 돌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도 낡아서 고풍스러운 멋을 자아냈습니다. 헤라는 우물가로 걸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곧 상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나의 마지막 임무지. 칼 대신 염주를 잡았으니 이제 조용히 살자. 오전 9시가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박노인,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힘겹게 올라온 김할머니,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묘은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였고 헤라는 그들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스님, 오늘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셨네요. 목탁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 지팡이를 법당 기둥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해란을 보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실 준비를 해야지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새로 우린 녹차가 있습니다. 해란이 대답하며 정성스럽게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찻주전자에서 피어나는 김과 은은한 향이 마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해란은 전직 외국어 통역사 출신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외국에서 일했다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 늦은 나이에 출가했다는 것 정도가 전부였죠. 가끔 외국 관광객들과 유창한 영어나 중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통역사 출신이라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해란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마을 이장조차도 해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국정원 최고의 암호 해독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현장 작전의 전설로 불리며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총 대신 염주가 들려 있었고 군복 대신 승복을 걸치고 있었지만 가끔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순간적인 판단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헤라는 홀로 뒷산 작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완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우거진 산길을 걸으며 헤라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발걸음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마치 그림자처럼 숲속을 이동하는 모습은 예전 훈련받던 시절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자연의 교향곡을 연주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가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헤라는 다시 절로 돌아와 저녁 예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묘운사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 음흉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 헤란이 평소처럼 뒷산 산책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 입구에서 500m쯤 떨어진 산길 모퉁이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라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늦추며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예전 국정원 시절에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이 산 전체가 우리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굵직한 목소리의 남자가 담배를 빨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거칠음과 함께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형님, 산악 리조트 짓는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요새 웰빙 바람 타고 도시 사람들 산으로 많이 오잖아요. 더 젊은 목소리가 아첨하듯 대답했습니다. 헤라는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장치고는 너무 헐렁했고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억지로 걸친 것 같았죠. 특히 그들의 손목과 목에는 화려한 금목걸이와 반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헤란의 예리한 눈에는 이들의 정체가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저 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스님이 꽤 고집이 세 보이던데요. 안경을 쓴 남자가 묘운사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님? 굵직한 목소리의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늙은 여자 하나 뭐가 무섭다고.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지 뭐. 그들의 대화를 들은 헤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헤란이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중 절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총알 탄피였습니다. 9mm 권총탄의 탄피였죠. 헤라는 그것을 주워들며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탄피의 바닥에 새겨진 각인을 보니 국산이 아닌 외국제 총알이었습니다. 이상하군. 헤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총성이 났다면 분명히 들렸을 텐데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피는 언제 어떻게 여기에 떨어진 것일까요? 헤라는 탄피를 승복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나무 아래 땅에는 희미하게 발자국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낯선 담배꽁초도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노인회장인 박영수 어르신이 평소보다 일찍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헤라는 차를 우리며 박 어르신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헤란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 말입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나타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산악 리조트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무성합니다. 저 사람들이 조폭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헤라는 찻잔을 든 손을 멈추고 박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조폭이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마을 땅을 싹 사들이고 있어요. 시세보다 2배, 3배씩 주면서 강제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일이라면요? 박영수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애완동물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집 담장에 스프레이로 이상한 표시를 해놓는다거나 그런 일들 말입니다. 무서워서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헤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절까지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스님. 박영수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여기 뒷산에 금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금을 캐다가 해방되면서 포기한 금광이 있다고 하더군요. 요새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까 저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헤라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또 이놈들이 욕심을 부리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헤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예전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돌아간 후 헤란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마당의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국정원 시절 수많은 악인들과 맞서 싸웠던 그 시절들을 말이죠. 그때마다 헤라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벌레 소리 사이로 가끔 낯선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헤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절 마당을 바라보니 감나무 그늘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헤란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란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감시하던 그림자는 새벽 2시경에야 사라졌고 그제서야 헤라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단순한 토지 매입이 아닌 뭔가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헤라는 새벽 예불을 마친 후 평소보다 일찍 절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작은 건물로 평소에는 절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상자들 사이에는 헤란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헤란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바닥에 헐거워진 널빤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검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속 상자의 자물쇠는 일반적인 열쇠가 아닌 지문 인식 방식이었습니다. 헤란이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자 작은 전자음과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이는 군화, 세밀하게 표시된 지형도들, 그리고 오래된 무전기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작은 권총과 몇 개의 탄창, 그리고 각종 전자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헤라는 무전기를 꺼내 배터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지급받은 군용 장비는 역시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상자 안의 물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평생 묻어두려 했는데 또 손을 더럽혀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상자를 다시 닫고 바닥에 숨긴 후 창고를 나왔습니다. 이제 적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헤라는 평소처럼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는 농산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마을 소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두부를 사는 척하며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줌마 요새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온다면서요? 헤란이 두부 아줌마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스님도 들으셨구나. 정말 무서워요. 어제는 우리 옆집 강신의 집 때문에 빨간 페인트로 X자를 그어놨더라고요. 강씨 영감이 땅 팔기 싫다고 했더니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이 마을 이장한테 절터까지 팔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장님이 거절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헤란이 두부를 사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장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며칠 전 산길에서 본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터를 둘러보다가 헤란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장터의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스님이시죠?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화려한 반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헤란이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수는 총 5명,
모두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불룩하게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아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님, 절 뒷산 땅 문서 좀 넘기시죠. 남자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산악 리조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이 꼭 필요합니다. 시세보다 2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해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부처님 땅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요. 남자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고 주변의 다른 남자들도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스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힘이면 어떨까요?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스님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힘으로 빼앗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장터에는 해란과 조폭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덩치 큰 남자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착하게 땅 문서나 내놓으시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헤라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힘으로 빼앗지 뭐. 남자가 말을 마치자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헤란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헤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순식간에 비틀어 제압하고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남자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헤라는 이미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 덩치 큰 남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다음에는 예의를 갖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헤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차가운 살기가 스며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조폭들은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헤라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천천히 절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라는 이미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헤라는 평소처럼 절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금까지 본 조폭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값비싼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금목걸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은 채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청룡의 마도철입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헤란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마침내 조직의 두목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도철의 뒤로 또 다른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헤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서가. 헤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준석이었습니다. 며칠 전 청룡의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이준석이 마도철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이준석은 헤란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함께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헤란. 이준석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석아, 너 왜 여기에?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가 적과 함께 나타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도철이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놀라셨죠?
이준석 씨가 저희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스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헤라는 이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아, 설마 너가. 미안해, 헤란. 이준석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도박빚에 사채까지. 이 일밖에 살 길이 없었어. 가족들이 위험해질 뻔했다고. 헤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감정을 추스르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이 배신했다면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 전투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심어주려던 계획까지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도철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헤란 씨. 아니, 국정원 특수요원 출신 조혜란 씨. 헤란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간단합니다. 절 뒷산 지도와 금맥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땅 소유권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도철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마도철이 손짓하자 차에서 조폭 여러 명이 더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헤란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항하지 마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시겠죠? 마도철이 협박했습니다. 헤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적이 7명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헤란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맥이고 뭐고 모르겠습니다. 이 절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다면 힘으로라도 알아내야겠군요. 마도철이 신호를 보내자 조폭들이 절 곳곳으로 흩어져 건물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아 500년 된 목조 건물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하세요. 헤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조폭이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불상을 밀어뜨렸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불상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헤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 저항하기에는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결국 조폭들에게 붙잡혀 차에 태워졌습니다. 이준석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석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헤란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돈 때문이야? 이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 치료비가. 그리고 아내가 교통사고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헤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준석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배신이었고 이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차는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며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차가 멈춘 곳은 폐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금을 캐던 광산으로 해방 후 폐쇄되어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입구는 철문으로 막혀 있었지만 조폭들이 미리 준비해둔 열쇠로 열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스님. 마도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맥 위치를 말해주시면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헤라는 폐광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광산 내부는 어둡고 습했으며 여기저기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폭들은 헤란의 손을 밧줄로 묶고 기둥에 묶어두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마도철이 말을 마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폭 둘이 입구를 지키며 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떠났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헤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준석과 함께했던 수많은 작전들,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놓쳤던 단 한 명의 범인. 설마 그 범인이 마도철이었을까요? 헤란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광 속은 칠흑같이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헤란은 기둥에 묶인 채로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국정원 특수요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임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대규모 자금 세탁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던 중 핵심 인물 한 명을 놓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마도철이었습니다. 그때 그놈이었구나. 헤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이군. 부처님, 이번만은 참지 않겠습니다. 헤란은 밧줄을 풀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 훈련 중에는 구속 상태에서의 탈출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을 특정 각도로 비틀고 어깨 관절을 탈구시키는 방법으로 밧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헤라는 마침내 밧줄에서 손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탈구된 어깨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나서 조심스럽게 폐광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서는 조폭 둘이 지키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폐광 안쪽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헤라는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광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절 입구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술도 예전 훈련에서 익힌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낡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열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폭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광산 채굴용으로 사용하던 다이너마이트들이었지만 아직도 사용 가능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쌓여 있는 또 다른 상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헤란이 감탄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금괴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청룡회가 지금까지 모아온 금괴들을 이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각 금괴마다 청룡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무게를 표시하는 숫자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헤라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조폭들이 절 뒷산의 금맥을 노리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불법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양의 금을 모아두었고 이제 합법적인 금광 개발을 통해 그 금들을 세탁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란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폭약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뇌관과 타이머까지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헤란은 신중하게 폭약 하나를 들고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폭발로 조폭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사이에 탈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타이머를 작동시킨 후 헤라는 재빠르게 광산 출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에서 경계를 서던 조폭 둘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그 할망구 진짜 국정원 출신이래?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겉보기엔 그냥 스님인데 장터에서 우리 형을 한 방에 눕혔다며. 무서운 세상이야. 스님도 믿을 수 없고. 헤라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폭약이 터지면 이들이 당황해서 광산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때가 탈출의 기회였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광산 깊숙한 곳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돌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조폭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광산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봐. 두 명 모두 손전등을 들고 광산 안쪽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헤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출구로 향했습니다. 폐광 입구를 빠져나와 산길로 향하는데 뒤에서 조폭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할망구 없어졌어. 뭐, 어디 갔어? 빨리 찾아. 형님한테 걸리면 우리 다 죽어. 헤라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적들의 본거지 위치도 알고 그들이 숨겨둔 금괴의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도철이 20년 전 자신이 놓친 그 범인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헤란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도철과 그의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절로 돌아가는 길에 헤라는 이준석의 배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배신이었고 이제 헤라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산골짜기 저편으로 묘은사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부서진 법당과 넘어진 불상이 달빛에 비쳐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로운 승려가 아닌 냉혹한 전사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폐광에서 탈출한 지 2시간 후 헤라는 절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꺼낸 장비들을 점검하고 권총의 탄약을 장전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손에 든 무기였지만 손에 익은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헤라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검은 칠을 발랐습니다. 마치 예전 특수작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자. 헤란이 속으로 다짐하며 절을 나섰습니다. 청룡회의 임시 본거지는 폐광에서 2km 떨어진 폐목장이었습니다. 헤란이 폐광에서 탈출할 때 조폭들이 무전으로 연락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이 언급한 위치를 기억해 두었던 것입니다. 헤란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폐목장은 10년 전 문을 닫은 후 방치되어 있던 곳으로 넓은 축사와 관리동이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관리동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고 주변에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헤라는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관리동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조폭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고 건물 주변을 순찰하는 조폭도 1명 있었습니다. 총 인원은 약 10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헤라는 먼저 경비원들을 무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순찰하는 조폭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 조폭이 건물 뒤편으로 돌아서는 순간 헤란이 뒤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입구 경비원들 차례였습니다. 헤라는 작은 돌을 던져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소리가 난 쪽으로 확인하러 갔고 헤라는 남은 경비원을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확인하러 간 경비원도 돌아오는 길에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침투였습니다. 헤라는 관리동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마도철이 의자에 앉아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망구를 찾아라. 어디로 갔는지 샅샅이 뒤져. 마도철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벌써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하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신고했으면 벌써 왔겠지. 그 여자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마도철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리동 정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연기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안이 하얀 연기로 가득 찼고 조폭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공격받고 있어. 혼란 속에서 혜란이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혜란만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연기 속 전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혜란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어진 팔꿈치 공격에 조폭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폭들도 연기 속에서 정확한 타격을 받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어디 있어? 그 할망구 어디 있냐고. 마도철이 소리치며 권총을 휘둘렀지만 연기 때문에 혜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다, 마도철. 연기가 걷히면서 혜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동 안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조폭들 대부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직 마도철만이 권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조혜란. 마도철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또 나를 방해하려는 거냐? 20년 전에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혜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죄를 이제 끝장내러 왔다. 두 사람이 서로를 겨누며 대치했습니다. 마도철이 먼저 총을 쐈지만 혜란은 이미 옆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혜란의 반격이 이어졌고 관리동 안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가구들이 총알에 맞아 부서지고 유리창들이 깨져나갔습니다. 마도철은 숨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도망치며 총을 쐈지만 혜란의 정확한 사격수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도철의 탄창이 떨어졌습니다. 끝났다, 마도철. 혜란이 권총을 겨누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건물 구석에 숨어있던 이준석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혜란, 안 돼. 이준석이 소리치며 혜란과 마도철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도철이 숨겨두었던 예비 권총을 꺼내 쏘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이준석이 혜란을 감싸며 총알을 대신 맞았습니다. 이준석이 혜란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준석아. 혜란이 이준석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혜란. 이준석이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널 지키고 싶었어. 그 사이 마도철은 금괴가 든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밖에서는 이미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미리 익명으로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마도철이 마지막 발악으로 수류탄을 터뜨리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폭발에 휘말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면서 청룡회의 오랜 악행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준석은 응급실에서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혜란은 매일 빠지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준석아, 오늘도 왔어. 혜란이 병실 의자에 앉아 이준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봄이 왔어. 절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싹이 돋았고 산철쭉이 피기 시작했어. 너도 빨리 눈을 떠서 같이 보자. 이준석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혜란은 매일 이준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배신했던 것도 마지막에 자신을 구해준 것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으니까요. 한편 청룡의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마도철과 그의 조직원들이 저지른 불법 금거래, 토지 강매, 폭력 등의 죄목으로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폐광에서 발견된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들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란의 정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언론 모두 함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용감한 시민의 신고와 협조로 조직범죄를 일망타진했다고만 발표되었습니다. 해란 역시 이런 처리를 원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평범한 승려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묘운사도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전국 각지에서 온 불자들의 도움으로 부서진 법당이 복구되었고 넘어졌던 불상도 원래 자리에 모셔졌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청룡의 사건 이후 해란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법문을 듣기 위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큰 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온 한 신도가 해란에게 인사했습니다. 스님의 용기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저 부처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해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악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탐욕과 분노를 이겨내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해란을 큰 스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박영수 이장은 마을 대표로 해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란이 평소처럼 뒷산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석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란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란. 이준석이 약한 목소리로 해란을 불렀습니다. 살아있구나. 바보야, 걱정했잖아. 해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괜찮아? 응. 그런데 내 가족들은? 걱정 마. 딸의 치료비는 청룡의 피해 보상금으로 해결됐어. 아내도 재활치료 잘 받고 있고. 해란이 안심시켰습니다. 너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이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해란. 너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 천만에. 우리는 동료잖아. 그날 밤 해란은 절로 돌아와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밤바람이 나뭇잎을 살랑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감시하는 그림자도 위협적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전쟁 같았지만 이곳에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전사가 되리라. 해란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예불을 준비했습니다. 목탁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멀리서 산새들이 화답하듯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해란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해란은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차를 우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큰 스님,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에요. 한 할머니가 손자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변하는 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해란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해란은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국정원 시절에 치열했던 나날들,
출가 후의 평온한 시간들, 그리고 최근에 위험했던 사건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멀리서 묘은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 전체에 퍼져나가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루의 마무리를 알려주었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새로운 전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